어느 지역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과장 한도윤.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보이고 언론에는 인간미 넘치는 명의로 소개되던 그 남자. 하지만 그의 집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미소는 괴물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아내 서지영은 그 이중적인 모습을 오랜 세월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한재민은 그 공포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남편은 대형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었고 언론 인터뷰에 자주 나오는 스타 의사였죠. 저는 그런 남편 옆에서 단정한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아내였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명문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범생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자들에게 보이던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았습니다. 저는 늘 긴장한 채로 살았어요. 남편이 언제 화를 낼지, 무엇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지 알 수 없었거든요. 처음엔 작은 일이었어요. 저녁 식탁에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접시를 던지기도 했고, 제가 약속 시간을 조금 늦었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그때마다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면 되겠지, 남편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폭력은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직접 손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벽에 밀치고 때로는 뺨을 때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비명을 참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재민이가 들을까봐, 이웃이 알까봐 두려웠거든요. 가장 끔찍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생기면 직접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었어요. 의사니까요. 그는 제 상처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이야. 내가 널 고쳐주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만든 상처를 자기가 치료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남자.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믿고 있구나.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왜곡된 신념이구나. 재민이는 어린 시절부터 그 모든 걸 보고 자랐습니다. 밤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제 울음소리를, 남편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 아이는 아침마다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응,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재민이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그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께 반항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학교에 갔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민이가 요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입니다. 혹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편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바빠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그런 것 같네요.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선생님은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성실해 보이는 의사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를 제대로 못 키워서 그래. 엄마가 저 모양이니까 애도 저 모양인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재민이가 작게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가 친구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이야기했대요. 우리 아빠, 의사야. 근데 진짜 무서워. 그 말이 학교에 퍼졌고 결국 SNS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지만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어요. 지역에서 유명한 의사인 한도윤의 아들 이야기라는 걸. 병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남편을 불러 조사했고 남편은 곤욕을 치렀죠.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끔찍했어요. 내가 애를 그렇게 키웠냐? 내가 뭘 잘못 가르쳤길래 애가 밖에서 집안일을 떠들고 다녀?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방으로 보내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재민이한테 다시 말할게요. 하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잡아끌며 소리쳤어요.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진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경찰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내가 요즘 우울증이 심해서요.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경찰은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를 보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경찰이 떠난 후 남편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널 믿지 않아. 그 말이 맞았어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의사였고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으니까요. 누가 봐도 남편의 말이 더 신빙성 있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저는 몰래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이 의사라서 더 숨기고 계셨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상담사는 제게 조언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사진, 녹음, 영상, 뭐든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몸에 난 상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병원 진단서도 몰래 받아뒀죠. 재민이도 도와줬습니다. 그 아이는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아빠의 폭력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재민이 방에서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내 가족이 날 감시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은 카메라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재민이는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웅크렸고 저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남편 앞을 막아섰어요. 재민이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시킨 거예요. 남편은 제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미쳤어.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주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변호사는 증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의 변호인단이 움직였습니다. 병원 이사진과 남편의 후배 의사들이 모두 남편 편에 섰어요. 그들은 저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갔습니다. 환시와 환청에 시달리는 환자입니다. 남편에 대한 망상이 심합니다. 언론도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명의의 추락이라며 남편을 비난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광기의 가족이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어요.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의사 남편 두고 뭐가 불만이래?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주제에.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민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왔어요. 이혼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평소보다 더 난폭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집 안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방으로 보내려 했지만 그 아이는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아빠한테 당하지 마세요. 재민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보며 비웃었어요. 내가 뭔데 나를 막아? 감히 내가? 그 순간 재민이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실 구석에 세워둔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켜. 철제 골프채가 공중으로 휘둘러졌고 재민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재민아, 재민아. 남편은 손에 든 골프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정신이 든 듯 소리쳤어요. 내가 치료할 수 있어. 내가 의사야. 그는 피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밀어냈어요. 당신 손대지 마.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재민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남편은 언론에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진실을 말했어요. 아버지가 날 때렸어요. 골프채로요. 병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사회는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상태였어요. 언론이 몰려들었고 남편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일 뿐입니다. 제가 말리다가 실수로 아들이 다친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와 재민이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민이가 몰래 찍어둔 영상을 공개했죠. 이건 사랑이야. 널 고쳐주는 거야. 영상 속에서 남편은 제 상처를 치료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병원은 남편에게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고 형사 고소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변화인지는 모르겠어요. 피고인은 가족을 치료했다고 주장합니까? 남편은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아팠어요. 나 없인 버틸 수 없었어요. 나는 그들을 고치려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치료한 게 아니라 망가뜨렸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재판장은 잠시 침묵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7년. 법정을 나서는 남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죠.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의무실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돌보며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 다 죽었을 거야. 저는 그를 면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재민이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재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평생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남편은 면회실에서 혼잣말을 했대요. 치료는 사랑이었는데 세상은 왜 나를 미워하지? 창밖으로 흰 눈이 내렸습니다. 그 눈 위로 붉은 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가족을 사랑했고 치료하려 했을 뿐이라고 믿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당했다는 걸. 그 상처를 의학으로 덮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증오하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폭력은 대물림되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는 걸. 하지만 저와 재민이는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을 참지 않기로 했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민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진작 떠나지 않았냐고. 왜 그렇게 오래 참았냐고. 그들은 모릅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히 상대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때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는 결국 해냈습니다. 떠났고, 싸웠고, 이겼어요.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치료도 아니에요. 그저 폭력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도,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자신이 옳았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자신은 가족을 사랑했고 치료하려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소유욕이었고, 통제욕이었고, 왜곡된 집착이었습니다. 재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어? 재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아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 남편도 어린 시절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가해자가 되는 걸 면죄해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 없는 삶, 폭력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 쉽지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재민이도 웃음을 되찾았고 저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가끔 길을 걷다가 남편과 비슷한 체격의 남자를 보면 순간 움찔하게 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나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압니다.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조금씩 치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재민이는 요즘 상담 선생님과 함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재민이가 저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읽어봐요.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농담으로 내 어깨를 툭 쳤는데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때릴 뻔했다. 무서웠다. 내가 아빠처럼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다. 폭력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다르다고. 나는 그 충동을 느꼈지만 멈췄다. 그게 중요하다고. 나는 아빠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재민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재민아, 넌 아빠와 달라. 넌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야. 재민이는 제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해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서로를 위로하며 병원에서는 남편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환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의사였는지 아니면 그것도 가면이었는지. 조사 결과 남편은 실제로 환자들에게는 훌륭한 의사였다고 해요. 수술 실력도 뛰어났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게 더 끔찍했어요. 그 사람은 타인에게는 친절할 수 있었던 거죠. 환자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상담 선생님은 그런 남편의 심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집은 그에게 유일하게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 상사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 스트레스를 풀 곳이 집이었던 거예요. 가족은 그에게 감정의 쓰레기통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병들어 있었던 거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지만 모두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그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길을 택했던 거죠.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 명령도 내렸습니다. 징역형을 살면서 동시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담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치료는 소용없거든요. 그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가족을 사랑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다.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게 억울하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에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민이에게도 아빠의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다시 혼란스러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민이는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멍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때려요. 근데 남편이 변호사예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남편은 의사였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민이도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고 치료하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아빠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재민이의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복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 싶어 했어요. 재민아,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재민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빠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재민이는 저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그 아이는 증오가 아니라 이해를 선택했고,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재소자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준다고 해요. 교도관들도 그를 좋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변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저 또 다른 가면일 수도 있으니까요. 환자들 앞에서 좋은 의사였던 것처럼 교도소에서도 좋은 재소자를 연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진짜 변화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닫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애야, 내 아들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랬어. 도윤이 아버지도 그랬고, 도윤이 할아버지도 그랬어. 남자들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폭력은 대물림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전통이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아. 이제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도윤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도 피해자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게 같은 고통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재민이만큼은 다르게 키울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던 거죠. 폭력이라는 거대한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고, 가을이 왔어요. 재민이는 대학 생활에 적응했고, 저도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힘들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 힘듦을 견딜 수 있어요. 어느 날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완전히 행복하진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재민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악몽을 꾸긴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깨어나면 엄마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도 두려움도 없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남편은 앞으로 몇 년을 더 교도소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가 출소한 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진짜로 변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 겁니다. 재민이와 함께 행복하게.
가끔 거리를 걷다가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보면 생각합니다. 저 가족은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우리처럼 겉모습만 그럴까? 완벽해 보이는 가정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에 시달리며 숨죽여 울고 있을 누군가를,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용기를 주고 싶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의사여서, 변호사여서, 교수여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어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두려워서 침묵하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싸우세요.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재민이는 이제 건강하게 웃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하고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나. 떠나기를 잘했구나. 만약 제가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재민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아버지처럼 폭력적인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리를 끊었어요. 폭력의 대물림을 막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일이에요. 제 아들을, 제 자신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구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은 밤이에요. 재민이가 어렸을 때 함께 별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었죠. 그때 제 소원은 단 하나였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두려움 없이 살고 싶다고. 이제 그 소원이 이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두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고 저와 재민이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더 강하게, 더 행복하게.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현실이라면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의 고통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남지만 그 위에 다시 피어나는 건 용기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 그 한 클릭이 누군가의 용기를 지켜줍니다.